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알파프로 정태근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희가 하락에 따른 전략부터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주제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 네, 시장 하락에 따른 전략, 또 다음 주에 재개되는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인터배터리 2023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파란불이 그려진 우리 시장입니다. 이 미국의 은행주들이 거의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이 SVB,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이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이죠. 지금 시장에 안 좋은 시그널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간밤에 그래도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증하고 나온 이후에 이 높아졌었던 연준의 빅스텝 가능성이 조금은 낮아졌거든요. 그래도 아직은 뭐 빅스텝 가능성이 우세한 상황이죠. 그죠?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파월은 본인이 할 얘기 네. 한 거고요. 그러니까 상황이 좋아지면 네. 빅스텝이 아니라 속도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다라는 건 중앙은행장이면 할 수 있는 얘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주체가 중요하듯이 이걸 시장에서 좀 어떻게 받아들이는 중요한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그거 할 수도 있다, 한다라고 그러니까 할 수도 있다가 한다라고 좀 해석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뭐 3월 20일 날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가 있겠지만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2월 FOMC에서 파월이 했던 얘기도 그리고 이번에 하원에서 했던 얘기도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계속해서 오락가락 하는 거라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정말 좀 예상치 못한 악재가 나왔어요. SVB 파이낸셜 이제 그 평가 손실 얘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이런 금융기관인지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DGB 은행이 있다라는 걸 대구은행이 있다는 걸 알겠습니까? 네. 물론 뭐 증권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은 뭐 어떤 뭐 SB저축은행이 있다는 걸 알겠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 단기 변동성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확장이 되느냐 아니면 이걸로 끝이 나느냐가 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유상증자를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상증자를 통해서 만약에 이 불이 진화가 된다라면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진화가 되지 않는다라면은 조금 심각한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고 예를 들게 되면은 그것도 예를 들게 되면 95년도에 있었던 영국의 베어링 은행 이슈를 한번 적용시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아시겠지만 그 파생상품 손실로 인해 가지고 베어링 은행이 파산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 리만 사태처럼 그 금융시장을 완전히 패닉으로 만들어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작년에 중국 쪽 보게 되면 헝다 사태, 이때 당시에도 부동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부채된 얘기가 있었지만은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게 된다면 조용히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정말 차기 호우는 2008년도에 있었던 리만 사태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만 사태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차기 호우는 그런 경우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 불이 진화가 되게 된다라면은 일시적으로 끼인 어떤 변동성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단기 변동성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떨지 제가 방송 전에 지금 시장이 저점이냐라고 여쭤봤었는데 기준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럼 본부장님의 지금 기준은 어떤 건지 시장 뭐 저점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사실 뭐 지금 시장의 방향성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쪽에서 중요한 게 금리잖아요. 근데 네. 금리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표 자체가 다음 주에 발표가 되고 또 이제 고용 보고서가 곧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앞둔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에 따라서 사실 부담감이 더 확장이 될 수 있고 좀 둔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전보다 좀 주가가 지수가 떨어졌다고 해서 저점이다 해서 바로 매수가 들어가기에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위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 주에 그 결과가 발표가 나왔을 때 만약에 안 좋은 방향으로 나오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수는 또 하락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쵸. 그럼 그때 되면 CPI 뭐 결과 보고 살 거 이런 얘기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그게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는 이벤트와 부결이 될 수 있는 연결이 될 수 있는 이슈가 있을 때는 그 부분에서 방향성이 뭐 시장에서 다 똑같이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여전히 뭐 빅스텝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베이비 스텝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물론 비중 자체는 빅스텝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요. 근데 그 비중조차도 만약에 CPI가 이번에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 그 비중 쑥 들어갈 거거든요. 그럼 그때
그때 또 방향성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을 때는 사실 좀 예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 관망하는 게 가장 좀 좋은 상황이고요.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이 현금화에 대한 욕구가 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단기 변동성 부분들은 조금 열어두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의 좀 주도하고 있는 이벤트들을 조금 추적해서 보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뭐 하락할 수 있는 부담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뭐 조정 나왔다고 들어가기보다는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시장이 어제 미증시가 하락해서 뭐 우리 증시도 하락할 줄은 알았는데 좀 더 많이 밀리는 것 같아요. 코스닥은 더 큰 폭으로 빠지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그동안 시장을 견인하던 2차 전지랑 네. AI가 밀렸기 때문이겠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시장을 볼 때 여러 가지 많은 지표들이 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봤으면 하는 이걸 지표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종목별 등락현황을 좀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장 마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하락 종목 수가 1,313 종목이고요. 대부분이 밀렸죠. 그렇죠. 상승 목수가 223 종목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AI 그리고 2차 전지의 하락한 부분도 물론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반 이상의 그런 영향이 있다고는 봐요.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수급이라든지 업종의 등락이라든지 이런 것들 외에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투자 심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안 좋은 악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가 괜찮다라면,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좋다라는 건 매수 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상승 종목수하고 하락 종목수를 짚었잖아요. 상승 종목수가 매수 심리라 보면 되고요. 하락 종목수가 매도 심리라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상승 종목수가 223, 하락 종목수가 1314. 누가 보더라도 매도 심리가 더 높습니다. 매도 심리가 더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투자 심리가 안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더 크게 좀 작용이 되다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 낙폭이 좀 더 크게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2차 전지라든지 AI라든지 이 섹터들이 다시 강세를 보이거나 아니면은 다른 섹터가 나타나기 전까지 아마 개별 종목 장세가 제가 볼 땐 지속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그런 구간 속에서는 이렇게 종목별 등락 현황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짧게 저도 첨언을 좀 하고 싶은 것들이 이번 CPI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틱한 어떤 하락은 절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CPI의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영향 요인인 변동성 요인이 뭐냐면은 이게 음식료 가격하고 유가거든요. 근데 지금 유가가 아시겠지만 70달러에서 80달러에서 멈춰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영향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들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튀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반작용으로 떨어진 부분들이 있고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것들이 아니고 또 유가도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예상치보다 조금 떨어졌거나 아니면 예상치보다 조금 올라가니까 만약에 예상치가 5.2%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상회를 하게 되면 많이 나와도 5.34 정도고요. 빠져도 5.1, 5.0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드라마틱한 하락이란지 정말 쇼크와 같은 어떤 예상치 상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시장이 또 변덕을 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 보지 말고요. 네. 결국 저는 개인적으로 그 파월과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 듣지 마세요. 어차피 파월은 2월 FOMC 이후 그리고 이번 상응 하원에서 얘기했던 것이 거의 맥락이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지표를 보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너무 거기에 좀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두 분 다 아무래도 경제 지표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고용 지표도 나오고 다음 주에 CPI도 나오니까 어떻게 나올지는 팔로우업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속보로 전해드린 소식이죠. 이 12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재개가 됐다고 합니다. 이 한일 관계가 변곡점을 맞이한 상황에서 일단 제일 기대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죠. 지금 반도체 소부장 공급망이 달라질 수 있는 이슈죠. 뭐 사실 이제 예전에 한일 규제가 나왔을 때 네. 뭐 반도체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크게 영향을 좀 받았죠. 아무래도 일본의 비중이 워낙 높았었던 맞아요. 소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거기에서의 만약에 좀 유의미한 성장 기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소부장 쪽에서의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올 것이고요. 근데 그 이후에 사실 우리나라가 국산화를 또 많이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어느 정도 더 그러니까 이전에 막 99% 이렇게 영향을 받을 때
해제가 됐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좀 거기에 따른 좀 추가적인 급등은 추가로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그래도 국산화도 많이 했고 이전보다 뭐 여전히 높긴 하지만 비중은 그래도 꽤 줄여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에 따른 좀 수급적인 부분들이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가 사실은 조금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전에도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될 때 뭐 항공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일본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됐을 때 노노재팬이라고 보통 하죠. 노노재팬 운동을 하면서 뭐 맥주, 자동차, 의류 막 이런 쪽이 굉장히 이 수입 부분에서 안 되다 보니까 반사로 우리나라 애국주들이 좀 많이 급등이 나왔는데 이번에 좀 반대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쪽에서의 또 완화가 되게 됐을 때 그 관련된 비중이 높아질 수 있는 기업들에서는 또 수혜를 볼 수가 있고 또 이전에도 이런 관계 개선들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항공주가 좀 좋았거든요. 일단 지금은 항공주의 움직임들이 최근에 이런 중국의 리오프닝 기조로 워낙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단기적인 차익들이 나오고 있지만 만약에 또 개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여행이라든지 뭐 특히나 일본의 이런 만화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뭐 이런 쪽 있잖아요. 그런 쪽도 충분히 수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쪽도 한번 관심을 두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경상수지가 역대 최악의 적자를 기록을 했죠. 이게 뭐 또 반도체 수출이 부진을 이어간 데 기인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뭐 삼성전자도 6만 원을 이탈을 했고 네. 반도체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짜봐야 될지 일단 뭐 한일 관계 개선 자체가 반도체 공급망에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긴 해요. 저는 좀 엉뚱한지 모르겠지만 네. 저기에 무슨 영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만약에 정말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제재했다라면 우리가 네. 반도체 못 만들어요. 그리고 경북 구미에 가게 되면 도레이 첨단 소재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그런 회사들이 다 철수해야죠. 어. 안 했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거를 제가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 반도체 못 만들어 얘기한 게 뭐 어떤 연유냐면은 이게 그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에 그 챔버라는 진공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 진공 공간을 눈으로 직접 확인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속된 표현을 쓰자면은 노가다 방식으로 만 가지의 경우수를 넣어가지고 그게 맞는 최적의 조건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불화수소가 바뀐다든지 들어가는 어떤 소재가 바뀐다든지 이러면 공정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삼성전자가 그런 상황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나라 간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기업들 간에는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향이 없다고 보고 그리고 애국테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우리가 증시만 놓고 보게 된다면은 네. 그게 결국 그 유행이란지 시류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에 뭐 그냥 영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반도체의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재고 자산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재고 자산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DDR5가 제대로 돌아가고 DDR5가 이제 채택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서버 CPU 채택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 또 챗GPT 얘기하게 되면서 HBM DRAM 얘기했잖아요. 네. 1월 달에 그러면은 뭐 1월 달에는 수출 규제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걸 떠올리는 건 당연히 단순히 시장 영향으로 보는 게 맞는 거지. 일본과 뭐 관계가 있다고 해서 이게 흔들리고 이런 건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항상 시장에서는 그게 그때 보는 시선이 틀립니다. 언제는 이게 악재가 이어졌다가 어때는 악재가 안 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환율 같은 것들도 네. 언제는 뭐 저환율 쪽 하게 되면 기업들 채선성이 좋아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좋게 해석했다가 최근에 또 1,400원 가서 작년 1,400원 갈 때는 뭘 했습니까? 또 악재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항상 갈 때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에 뭐 셔틀웨거였던 안건 현안 같은 경우에도 뭐 지소미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갔다가 또 미국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한미일 반도체 연합 동맹이라 될까요?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좋은 이슈가 있을 것 같고 단지 그게 소부장 쪽이 아니라 지금 어떤 환경에서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업황이 개선될 만한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본부장님에서 그 여행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JTC 같은 일본 쪽과 연관된 뭐 여행이라든지 뭐 항공이라든지 면세점이라든지 차라리 뭐 그쪽이 더 영향이 있지 않을까?
만약에 영향이 있다면 아.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뭐 한일 정상회담이 재개됨에 따라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주게 될지 여러분들 궁금해하셨는데 두 분의 다양한 의견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주에 인터배터리 2023도 열리죠. 전년 대비 2배 이상 커진 규모로 개최된다라고 합니다. 일단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어떤 신제품, 어떤 기술을 내놓을지인데요. 이렇게 다들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기업들이 좀 혁신적인 기술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거기에다가 사실 이제 반도체 최근에 전고체도 조금 움직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 효율적인 부분들 저는 전기차 시장이 이제 좀 성장기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그렇죠. 하게 되면서 뭐 지금 소재단에서의 좀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전 유지가 또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이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부분들에서 좀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 뭐 추가적으로 이슈는 충분히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뭐 전고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LFP 같은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이제 코발트 쪽이 뭐 프리로 되는 이런 부분들에서의 좀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그와 연관될 수 있는 기업들을 일단 좀 공부를 해놓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차 전지가 단기적으로는 시장이라든지 이런 FOMC 관련된 부분에서 좀 부담은 되고 있지만 저는 여기에서 만약에 또 추가적인 먹거리적인 부분이 된다라고 한다면 관련돼서 연관될 수 있는 기업들의 움직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2차 전지에 대한 좀 긍정적인 힘 자체가 지금 여전히 좀 돌고 있어요. 오늘 뭐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도 뭐 2차 전지 또 관련돼서 이슈가 있는데 이게 사실 그 이전에 이슈가 이미 부각이 되면서 급등이 나와 있는데도 오늘 추가적으로 또 급등이 세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관련된 이슈에 따라서 어떠한 기술들이 공개가 되는지에 따라서 충분히 또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제부터 2차 전지주가 조정이 시작이 돼서 이제부터 조정이 시작되는 거냐에 대해서도 이슈를 어제 다뤄봤었는데 이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다음 주에는 이 인터배터리에 참가하는 2차 전지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네.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 해마다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 하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때는 요거 때문에 호재가 됐다가 어떤 때는 한다 그래도 호재가 안 됐다가 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것도 시장의 이제 업황 영향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JP모간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바이오 업황이 좋게 되면은 네. 그런 이슈가 더 붙여지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 나오고 상승이 나오고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그렇게 시장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뭐 2023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하지만은 별다른 관심이 없어요. 네. 인터배터리 2023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 좀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결론도 저도 동의를 하는데 아마 개별 종목들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2차 전지 관련된 이슈가 그러니까 섹터의 흐름이 완전히 식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2차 전지 섹터 전체적으로 어떤 상승을 이끌지는 않겠지만은 말씀하셨듯이 어떤 새로운 기술이 있다라면 거기에 부각된 종목들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LG엔솔 같은 경우는 LF 배터리가 될 거고 SK온 같은 경우는 코발트 프리 배터리가 될 거고 삼성 SL 같은 경우는 사물 배터리가 될 건데 이와 관련돼서 만약에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일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LFP 배터리가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봐집니다. 이번에 아시겠지만 이제 그 테슬라 데이 같은 경우도 그 얘기가 나왔었죠. 이게 반값 테슬라가 아니라 이 제조 원가를 반으로 떨어뜨리겠다. 그게 결국 이제 LFP 배터리 같은 그런 원가를 낮추는 것들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배터리 업체들 거기 시대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LFP 배터리 관련돼 가지고 네. 부각이 된 종목들이 뭐 파워넷이란지 코인테크란지 뭐 LNF 이런 종목들이 괜찮았었는데 뭐 새로운 LFP 배터리 관련주가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그동안 부각되지 못했었던 뭐 이지라든지 그리고 뭐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저는 펜스타 엔터프라이즈가 이 LFP와 연관성이 있다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사명만 보게 되면 저는 엔터자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지라든지 펜스타 이런 기업들이 부각이 되는지 부각이 될 때 따라가셔도 저는 제가 볼 때는 안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은 약간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개별적으로 만약에 부각되는 종목들이 있다라면은 그때 가서 좀 추격 매수하셔도 뭐 괜찮지 않을까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네. LFP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 이번 인터배터리에서도 부각될지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에 대한 전략도 짜봤고요. 저희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을 짚어볼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매각 이슈가 나온 우리넷 짚어보도록 하고요. 저평가 리포트가 나온 DI 동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SM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넷이 매각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삼성과 5G 기술을 개발한 5G 핵심 장비 기업이라서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인수 의향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했는데요. 음봉으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네, 우리넷은 나뉘어졌습니다. 양자 테마로도 묶이면서 어제 양자 암호 수급이 들어온 거에 이어서 겹호재라고 생각했는데 노를 주셨습니다. 사실 너무 강해요. 사실 KCS도 네. 오늘도 상한가를 그러니까요.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도 그렇고 사실 관련된 종목군들이 워낙 양자가 지금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우리넷의 지금 스토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기존의 암호화에서 프로토콜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SK텔레콤과 양자 이게 암호화 협력을 통해서 해놓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실적도 이번에 턴어라운드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좋은 이슈는 되게 많아요. 물론 단점으로는 이제 90억 원 규모의 시비 발행에 대한 부분에서 좀 부담감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KCS가 슈팅이 나온 걸 보면 정말 관심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승력은 충분히 열려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좀 리스크를 너무 많이 안고 접근을 하시라라고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해드리기에는 조금 위치적인 부분도 그렇고, 특히나 오늘 거래량이 조금 많이 터지면서 주가가 이제 좀 많이 눌렸거든요.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물량의 해소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고점 부분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조금 이제 음봉 마감을 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올 수 있지만 한 2, 3거래일 정도는 좀 짧게 2, 3거래,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 눌렸다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약간의 조금 더 눌림 현상이 나왔을 때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지금 KCS가 상을 연달아 들어가고 있는데 이 종목이 지금 만약에 다음 거래를 또 급등을 아마 출발을 하겠죠. 그 출발을 한 이후에 만약에 꼬꾸라지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사실 시장에서 1등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눌리게 됐을 때 후발 종목군들도 좀 눌리게 되거든요. 드림 시큐리티가 어떻게 보면 3등주인데 이 종목도 보시면 오늘 같이 눌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등주가 만약에 조금 조정이 나오고 불안한 흐름들이 나오면 나머지 종목군들도 조금은 눌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은 보수적인 의견을 드렸고요. 물론 최근에 매각 관련된 이슈가 부각된 종목군들이 워낙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이벤트는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X 의견을 드린 거는 조금 더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내려온다라고 가정을 하고 접근을 하셨으면 한다라는 관점으로 X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적인 측면에서 조금 부담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팀장님은 또 예스 의견을 주셨어요. 다음 주 주가 흐름 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조정의 폭이 짧을 건가 길어질 건가 그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좀 길게 보시니까 X를 주신 거고, 저는 도리어 짧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조금 전에 양자암호 관련 종목들 흐름을 잘 짚어주셨는데 우리넷은 좀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양자암호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 이슈가 제가 볼 땐 더 크게 좀 많이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 한 13% 정도 갭이 발생되면은 지키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제 이제 3월 8일부터 수요일 흐름부터 좀 보게 된다라면 단기간에 어쨌든 이제 한 50% 이상 상승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팔만한 피니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서 더 상승을 띄우게 되면 소위 말하는 투자지 경고도 뜰 수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보시면 아까 본부장님도 짚어주셨지만 대량 거래가 어제 양봉 대비 거래량이 더 많은 거래량이 좀 발생이 됐는데, 중요한 건 이제 월요일 쪽에 만약에 이 거래량이 오늘보다 한 5분의 1 이상 줄어들게 되면서 하락의 진정세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5일선 타고 저는 바로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면은 저희가 틀리고 아마 본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길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조정이 길어지느냐 짧게 가느냐 요거에 따라 틀려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상황을 보고 대응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눌리고 나서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조금 본다면 리스크를 안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증권사 호평이 나왔던 DI 동일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나친 저평가 상태다라고 리포트에서 말을 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20% 넘게 강세를 보였는데요.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DI 동일 의견 받아봤습니다.
네, DI 동일도 갈렸습니다. 뭔가 예스를 주셨어요. 리포트에서 뭐 되게 강한 어조로 평가를 하기도 했고 최근에 롯데알루미늄 이슈로 인해서 뭐 네. 알루미늄 기업들 반사이익도 받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저요? 예? 저 아닌데요. 아닌가요? 아니요. 네. 아니에요. 어떤 의견으로 그럼 예스 주셨을까요? 저는 순수하게 차트만 봤어요. 순수하게.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대량 거래가 네. 좀 터지고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는 구간들 같은 경우는 참 단기적으로 솔직히 매매하기가 상당히 좀 좋거든요. 네. 요게 저는 개인적으로 차트가 100% 똑같을 수 없다라는 거를 전제로 하고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Y젠터라는 종목이 있는데 Y젠터 같은 경우도 차트 좀 땡겨보게 되면 날짜를 언제적으로 보냐면 그 2월 28일 날 7% 상승이 나왔는데 그 이전에 캔들 길이를 보시게 되면 그런 상승이 나오지가 않았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런 변동성이 나오고 추가적인 상승이 현재 나왔었거든요. 단기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DI 동일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단기 대응을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리포트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리포트가 뭐냐면 네. 저평가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퍼가 뭐 요 종목이 지금 현재 보니까 퍼가 올해 예상 퍼가 10배 그리고 PBR이 0.8배. 저평가하긴 하네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싸다고 해서 다 좋은 거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쵸. 만약에 진짜 정말로 만약에 뭐 소위 말하는 뭐 샤넬백이 몰래 한 1,000만 원 하는데 그게 갑자기 한 500만 원 한다. 그럼 저평가된 데는 이유가 있다. 그렇죠. 음. 그런 거라면 사는 게 맞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그거 말고요. 만약에 갤럭시 S10이 원래는 출고됐을 때 150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게 30만 원에 내려왔어요. 수요가 조금 없다. 그렇죠? 음. 그러니까 뒤에 수요가 없는 것도 있고 유행이 지난 거고 누군가 안 산다라는 거죠. 네. 결정적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자가 아닌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작 중요한 건 어찌 보면 펄한지 PBR이 낮아진 상황들 속에서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질 만한 요인들이 있고 이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그런 거 긍정적으로 보겠지만은 단순히 저평가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은 솔직히 얻어 걸렸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요게 또 보니까 저평가 이슈가 나왔는데 이게 주요 주지분이 45%더라고요. 물론 요거를 품절로 묶는 게 맞나라고 생각이 좀 들지만 어쨌든 45%가 주요 지분을 묶여있는 상황이고 절반 정도만 유통주식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 대안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안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 그런 매력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죄송하지만 안 좋은 얘기를 들고 있는데 네. 그래서 결론은 이런 종목들은 이런 이슈로 해서 단기간에 변동성이 나오니까 그것만 먹고 나오시면 된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네. 뭐 단순히 저평가라고 해서 들어가기보다는 정말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있는지 보시면서 대응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슷한 의견이시죠? 뭐 비슷하긴 한데요. 네. 저는 뭐 일단은 알루미늄박 관련된 이제 지분만 보더라도 6천억 이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서 네. 뭐 그거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좋은 것 같은데 저는 거래량이 정말 너무 많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 거래량 이 터지면은 더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훨씬 더 셌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시장 분위기에 조금은 영향을 받아서 좀 많이 차익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사실 뭐 주봉이나 월봉 보면 매물대도 막 엄청난 슈퍼 매물대 라인도 아닌데 역대적으로 보시면 주봉상 보시면 이 정도 거래량 터진 게 2020년대 초반 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약간 위치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차라리 다시 되돌림이 나왔을 때 좀 접근을 해보시는 이때처럼 가긴 가는데 네네. 조금의 좀 기간 횡보를 하고 나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접근을 내려왔을 때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저는 X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I 동일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다음으로는 SM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공개 매수가로 제시한 게 15만 원인데요. 오늘 그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카카오 공개 매수가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 건데 일단은 주가 향방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두 분 다 노를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엑스맨이시네요. 아, 네, 저 X 아재라고. 네. 엑스아재. 네. 네. 사실 저희가 또 궁금한 거는 뭐 카카오가 가져가게 될지 하이브가 가져가게 될지 그런 건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은 하이브가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저는 공개 매수가 사실 하이브 쪽에서도 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카카오 쪽에서도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사실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네. 사실 여기서 지분 인수가 잘 안 되고 지금 사실 사업적으로 하이브도 그렇고 이런 카카오 쪽도 그렇고 인수를 약간 해야만 하는 이런 머스트가 좀 붙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효율성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그런 이제 이 사업적인 연결고리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좀 과격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면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물량을 내놓기가 싫죠. 왜냐하면 가만히 그렇죠. 있으면 추가적인 공개매수 더 나올 것이고 주가 상승이 더 나올 거기 때문에 만약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주가가 안 떨어지는 게 맞는데 약간의 좀 주가의 이런 하락폭이 나오는 거는 일단 두 번의 공개 매수가 있었고 좀 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분들도 좀 물음표가 좀 생기는 시점이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카카오가 35%의 지분을 지금 가져가야 되는데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하이브도 그렇고 지금 카카오 쪽도 그렇고 자금은 둘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이브 쪽에서의 지분적인 부담이 생겨서 한 20% 정도 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부담감이 있어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지른다고 한들 사실 금액적으로는 자본이 충당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하이브 쪽에서 공개 매수를 보고 접근해도 되는 상황이어서 저는 일단 좀 보수적으로 왜냐면 이게 더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오려면은 추가적인 이런 공개 매수라든지 네. 지분에 대한 치열한 뭔가가 있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조금의 너무 지금 많이 올랐죠. 7만 원대부터 사실 이슈가 생겼고 이 이슈가 2년 전부터 나왔던 거기 때문에 좀 기염을 토할 만큼은 좀 토하지 않았나라는 관점에서 X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이슈들 그리고 종목까지 다뤄봤고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알파프로 투자전략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